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저와 함께 음악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요,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선사시대, 원시시대라고도 하죠. 선사시대를 지나 나라들이 생기는 고대 살펴봤고, 고대에서 여러 신들을 믿었는데 그 신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중세시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까지 같이 시험도 쳐봤고 공부도 여러분 아주 집중적으로 잘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의 암흑시대,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중세의 암흑시대는 그 말기에 이르러서요,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어요.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갔죠. 이에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움직임을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곧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북유럽 전체에 전파되어서 각각 특색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근대 유럽 문화가 탄생하는 데 기반이 되었어요. 이 르네상스 운동은요. 그러니까 1400년경부터 1600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종교 체계가 14세기에 가까워지면서 밑바탕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6년간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 300여 년 동안이나요 흑사병 유행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기근 등으로 농촌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 그런 교회는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교회가 면제부까지 팔았죠. 그래서 민심은 갈수록 이제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낡은 체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체계를 해보자, 새로운 체계를 이끌어보자. 그러면서 중세 체제의 틈새를 뚫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혁신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요? 르네상스라고 했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막이 오른 거예요. 르네상스는요, 이 삽시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르네상스의 말은요, 혁신,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옛 것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옛 것, 중세시대보다 옛날 것, 그쵸, 맞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전성기에 질서 있고 늠름한 무엇보다도 신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던 그런 찬란한 문화를 본받아서 개인의 해방, 새로운 자연의 발견을 토대로 문화 부흥을 이루어 보자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특히 고대 그리스 문화를 재발견하고자 했어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로와 무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래서 지구가 어때요?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이런 게 왜,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중심에, 이런 음악은 뭐였을까? 어떤 음악들이 이제 연관되어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예 부흥이란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를 가져온 거는 조형 예술이에요. 그 중에서도 건축물에서 나타났는데요. 뾰족한 탑, 하늘로 치솟는 그런 고딕 건축이 성당에 둥근 돔을 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둥, 벽도 시원스럽게 고쳤죠. 그래서 그리스의 것을 본따서 나신을 조각하게 되기도 했어요. 여성이 부드러운 그리고 남성의 건강한 그런 근육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회화에서 많이 두드러지는 그런 르네상스 운동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화, 그러니까 미술 쪽을 생각하면 이 대표적인 르네상스의 작품이 뭐냐면 미켈란젤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이게 르네상스 시대 회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여기에 벽화 중앙에 오른손을 번쩍 들고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과거에 예수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감없이 남성미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린 예수가요, 누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좀 국부를 가리도록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끝까지 미켈란젤로는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사망한 뒤에 제자를 계속 설득한 거죠. 제자를 설득해서 헝겊으로 가리개를 그려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그 제자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어떤 별명이 붙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예. 창작해보세요. 가리개 화가라는 그런 별명도 붙었대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랑 버금가는 또 한 명의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간 해부도 중세 암흑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공간예술 이야기 이쯤에서 하고 시간예술인 음악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어때요? 예술이라는 건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대변동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에서는 무어인들의 시대가 거의 종말을 맞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간의 마지막 전쟁은 1492년 1월 2일에 유럽 최후의 무어인 지배자가 그라나다를 내놓으면서 막을 내려요. 그래서 스페인이 완전히 통일되었죠. 그래서 국력에 자신감이 생긴 스페인 국왕은 콜럼버스 탐험대에 자금을 대줬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세기도 채 안 되는 동안 프랑스의 카르티에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스페인에 발부하는 파라나, 피자로는 페부를 각각 정복해서 잉카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마젤란의 배는 세계를 일주했죠. 유럽인들은 이제 신대륙을 정복해 나갔어요. 이런 유럽 시장의 확장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탄생했냐면요. 금속 인쇄기. 누구에 의해서 탄생이 됐을까요? 아이쿠? 빨리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네. 금속 인쇄기가,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죠? 금속 인쇄기가 발명이 됐어요. 여러분, 금속 인쇄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쿠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해서 이제 처음으로 42쪽의 성서를 처음으로 인쇄했어요. 이 쿠텐베르크의 금속 인쇄기를 발명한 거는 음악사에 굉장한 획기적인 중요한 일이죠. 왜요? 악보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음악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거죠.
네, 금속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악보를 인쇄하면서 음악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금속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제 인쇄도 가능해지고 수도사들이 직접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지 않아도 돼요. 수도사들이 베껴 쓰면 몇 부밖에는 못 만들죠. 그런데 악보가 이제 다량으로 인쇄되면서 누구라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음악은 보물창고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 수 있었죠. 날개를 달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추어건 프로건 인쇄되어 나온 악보를 이용해서요, 폭넓게 연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음악의 대중화 시대의 막이 오른 셈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음악은요, 그 중세의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그런 학문과 권력, 부를 과시하는 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궁정에서 합창단, 악단이 있었고, 그리고 화가가 제후에 궁전을 장식해 등용되었듯이 작곡가도요, 궁전 안에서 거주하면서 제후들을 위해서 곡을 썼어요. 이제 음악가들의 지위도 어떻게 됐냐면요, 명예로운 예술가로 격상되었어요. 악기 제조 기술도 연주 기술과 더불어 발달해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궁전의 후원자들이 수준이 높아져 갔어요. 연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높아져 갔죠. 그리고 음악 표현 스타일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급격히 늘어나는 새로운 음악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면 낡은 음악인들은 미련 없이 어떻게 내팽개졌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민중을 종교적으로 이끌기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고 어때요? 듣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독자적인 예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음악, 세속음악뿐만 아니라 종교음악에서도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작곡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음악의 중심지는요, 네덜란드, 당시에는 이제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북프랑스 지역 일부를 포괄하는 그런 지역 명칭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때를 네덜란드 시대라고 해요. 혹은 프랑드르 악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 이탈리아로 옮겨갔고 거기서부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 음악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조스캥, 풀네임은 조스캥 데 프레. 이 악파부터는요, 조스캥은 부드럽고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음악을 전 유럽의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랑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 초거물급 인사들이 다투어 작품을 주문했어요. 근데요, 이 당시에는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아니면 무엇을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들어라 하면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주문하는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요, 악상이 떠오를 때만 작곡하는 그런 진지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스캥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음악의 군주라는 별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이 들어와도 난 아직 작곡할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기다리시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조스캥은요, 교황도 겁내지 않을 만큼 음악의 군주였어요. 프랑스 태생이면서요, 40년 이상 이탈리아에 살다가 이제 말년에는 고국으로 돌아간 조스캥이에요.
그래서 조스캥의 음악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가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조스캥 데프레, 조스캥 뒤프레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미남이죠. 네, 음악의 군주 같죠? 미남이 좀 취소. 아니, 안 취소? 취소 안 해도 되나요? 음악의 군주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조스캥의 음악의 군주인 조스캥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때요? 자, 멈추고 싶어요. 네, 제가 기계치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르네상스 음악가예요. 그래서 네, 프랑드르 악파라고 불리는 조스캥의 음악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프랑드르 악파 그러면 네, 아까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죠? 맞아요. 네덜란드 악파, 네, 네덜란드 시기의 악파. 그래서 프랑드르 악파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갑자기 네덜란드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조스캥의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누군가가 조스캥의 음악을 듣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조스캥만큼 영혼의 열정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를 했냐면 글라레안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글라레안은 평론가죠. 평론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이렇게 영혼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으로 알려져 있나 봐요. 조스캥.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로 연결되었을까요? 조스캥 데프레. 네. 아베 마리아 같이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스캥의 음악을 좀 들으면 이 조스캥 르네상스의 음악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조스킹의 음악을 듣고 왔어요. 이제 과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음악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 찬란했던 그런 문화로 다시 부활해 보겠다고 하는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는 어지러울 만큼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발전은 거듭하고 있고 과학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장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의심하면서 많은 문제들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음악은 그 시대와 운명을 함께 했죠. 그래서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 기술적인 그런 발전 덕분에요. 작곡가들은 점차 자신의 음악에 자유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기가요, 가사를 표현하면서 가사에 많은 존경심 혹은 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쉽게 가사를 가지고 있으니 쉽게 적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조스킹이 음악의 군주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데는 이제 권력가들이 굉장한 막강한 힘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음악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권력가들은요, 자신의 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악단의 경제력, 나는 굉장히 경제력이 있고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 라는 그런 과시하는 목적으로 악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단을 권력자들이 거스렸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니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 16세기에는요,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요, 무곡의 범랑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곡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음악이 누구나에게 친근한 그런 벗으로 삼기 위한 예술이 되었다는 것. 가장 가까운 생활의 일부에서 사회의 모든 계층에 개방된 그런 결과였어요. 당시 무곡은요, 춤을 추기 위한 그런 음악이기도 했지만 방탕하거나 무절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균형도 잡히고 구조도 뚜렷했고요. 품위를 잃지 않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악곡으로 크게 발전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도 최상급 예술성을 지닌 음악으로 평가받는 바하의 모음곡들이요, 대부분 이 르네상스 시대의 무곡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의 음악,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마르틴 루터도 프랑드르 악파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랑드르 악파,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프랑드르 악파인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